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인 빅터 프랭클의 명언 50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190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 1997년 9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책상 앞에서 이론을 연구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치 수용소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한의 고통 속에서 인간 존재의 본질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1942년부터 1945년까지 그는 아우슈비츠를 포함한 4개의 강제 수용소를 경험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부모님과 형제, 그리고 임신한 아내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지옥 같은 경험 속에서 오히려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 판매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그가 창시한 로고테라피는 의미 치료라는 뜻으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50개의 명언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발견한 진리이자 92년의 삶을 통해 증명된 지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빅터 프랭클의 명언을 하나씩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삶이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삶이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물어라. 이것은 프랭클 사상의 핵심을 담은 명언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삶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이 질문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수용소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삶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쉽게 절망에 빠진다는 것을요. 반면 삶이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자신이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를 묻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 수감자는 매일 아침 죽어가는 동료들을 위로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항상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만 생각한다면 결국 공허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내가 여기서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가를 묻는다면 그 순간 의미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사람이다. 이 명언은 첫 번째 명언과 연결됩니다. 프랭클은 인간 존재의 근본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요. 마치 삶이 우리에게 답을 줘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이것이 완전히 거꾸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I can seven to do. 실제로는 삶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너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수용소에서 간수가 죄 없는 수감자를 때릴 때 삶은 프랭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증오로 응답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성을 지킬 것인가? 동료가 굶주림에 지쳐 자신의 빵 한 조각을 탐낼 때 삶은 물었습니다. 너는 이기심으로 응답할 것인가? 아니면 나눔으로 응답할 것인가? 우리의 삶도 매일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회의 시간에, 저녁 식탁에서 삶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선택으로, 태도로 답해야 합니다. 그 답변들이 모여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한 가지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 그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자유이다. 이것은 프랭클의 가장 유명한 명언이자 그의 전 생애가 증명한 진리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치는 수감자들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빼앗고 번호로 불렀습니다.
그들의 옷을 빼앗고 줄무늬 죄수복을 입혔습니다. 그들의 머리카락을 밀고 가족을 빼앗고 존엄성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물처럼 타락했습니다. 빵 한 조각을 위해 동료를 배신하고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지옥 속에서도 인간성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빵을 아픈 동료에게 나눠주고 절망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프랭클은 깨달았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완전히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우리에게는 항상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비록 작은 선택일지라도 그것은 온전히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대우할 때 우리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대하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 존엄성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고통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고통은 의미를 갖게 된다. 프랭클은 고통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용소의 끔찍한 고통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통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했습니다. 고통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용소에서 한 동료가 다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쓸모 없어졌다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의미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을 견디는 당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동료는 고통 속에서도 존엄을 잃지 않았고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직의 고통, 이별의 고통, 질병의 고통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견디느냐,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그것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의미가 생겨납니다.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 수용소는 극도의 고립과 외로움의 장소였습니다.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분리되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극한의 고립 속에서도 외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수감자는 매일 밤 죽은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고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에게 아내는 살아있는 것만큼이나 실제했고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프랭클 자신도 수용소에서 강연 원고를 머릿속으로 다시 썼습니다. 그는 언젠가 이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그를 고립에서 구해냈습니다. 의미는 우리를 더 큰 무언가와 연결시킵니다. 사랑하는 사람, 추구하는 가치, 이루고자 하는 목표, 섬기고자 하는 대의와 연결됩니다. 그 연결 속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SNS로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어도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의미 있는 연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우주와 연결되고 인류와 연결되고 영원과 연결됩니다. 그 연결 속에서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사랑은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궁극적인 최고의 목표다. 프랭클에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 그는 아침마다 죽은 아내 틸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얼굴, 그녀의 미소,
그녀와 나눴던 대화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사랑 그 자체가 이미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본질적인 존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진리를 이해했다. 많은 시인들이 노래하고 많은 사상가들이 궁극적 지혜로 선포했던 진리를 말이다. 사랑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궁극의 그리고 최고의 목표라는 사실을. 사랑은 우리를 자아의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 그 사람의 성장, 그 사람의 본질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기 초월입니다. 프랭클은 말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잠재력을 보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돕는 것이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꿔야 하는 도전에 직면한다. 이것은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은 상황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탈출할 수도, 간수를 설득할 수도,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력함 속에서 새로운 힘이 발견되었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자신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면 내적 태도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수감자는 매일 아침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수용소가 자신을 동물로 만들지 않도록 매일 인간으로 남기로 선택했습니다. 프랭클 자신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어떤 사람이 될지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증오로 가득 찬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연민과 이해로 가득 찬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오늘날 우리도 종종 바꿀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경제 상황, 회사 정책, 다른 사람의 선택 등은 우리 통제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원망과 증오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을 앓을 때 우리는 희생자가 될 수도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를 만듭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행복은 추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복은 결과로 올 뿐이다. 이것은 현대사회의 가장 큰 착각을 지적하는 명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행복을 직접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를 끊임없이 묻습니다. 자기계발서는 행복의 비법을 약속하고 기업들은 행복을 상품으로 팔려고 합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행복은 추구할 수 없습니다. 행복을 직접 추구하면 할수록 행복은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부산물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할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수용소에서 프랭클은 이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묻는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를 묻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았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았지만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가 저에게 말을 걸어요.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녀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의미와 연결을 발견했고 그 속에서 평화를 얻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유 중 하나는 행복을 너무 직접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의미를 추구하십시오. 가치를 추구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기여하십시오. 그러면 행복은 부산물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다.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나는 불안한 사람이야.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 정체성에 갇힙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라고요. 수용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자로 생각했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여전히 자유로운 인간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한 수감자는 매일 아침 일어나 다른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이 그를 실제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만 한다면 우리는 계속 게으를 것입니다. 하지만 부지런히 행동한다면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이 됩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만 한다면 우리는 계속 이기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관대하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관대한 사람이 됩니다. 정체성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우리가 됩니다. 절망은 고통 마이너스 의미다. 이것은 프랭클의 로고테라피를 수학 공식처럼 표현한 명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고통 자체가 절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고통이 절망을 만듭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통에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수용소에서 프랭클은 이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똑같은 고통을 겪어도 어떤 사람들은 절망했고 어떤 사람들은 견뎠습니다. 차이는 의미의 유무였습니다. 한 수감자는 매일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이것을 견디면 언젠가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수감자는 나는 아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 아들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가 그로 하여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게 했습니다. 반면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같은 고통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무너졌습니다.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의 많은 경우가 의미의 부재에서 옵니다. 고통 자체보다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라는 의미의 부재가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고통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고통도 견딜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예술가는 작품을 위해, 운동선수는 목표를 위해 엄청난 고통을 견딥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삶은 결코 견딜 수 없게 되지 않는다. 의미를 추구하는 의지가 있는 한. 이 명언은 프랭클의 낙관주의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맹목적인 낙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경험 속에서 검증된 낙관입니다. 수용소에서 삶은 매일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굶주림, 추위, 질병, 폭력, 죽음의 위협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발견했습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견뎠다는 것을요. 그들은 같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을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의사 수감자는 동료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병들고 굶주렸지만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 의미가 그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프랭클 자신도 언젠가 이 경험을
책으로 쓸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머릿속으로 강연 원고를 구성했습니다. 그 의미가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통은 수용소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관계에서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이 견딜 수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를 찾는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5. 이 어려움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는가? 이것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내가 이것을 견디면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물으십시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을 견디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에 충실하는 것이다. 성공은 부산물로 올 것이다. 현대 사회는 성공에 집착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무엇이 나를 성공하게 만들까를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이것이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합니다. 행복과 마찬가지로 성공도 직접 추구할 수 없습니다. 성공을 직접 목표로 하면 할수록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결국 길을 잃게 됩니다. 프랭클은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앞에 놓인 일에 충실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가진 재능을 최선을 다해 사용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우리가 믿는 가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수용소에서 한 수감자는 바닥을 청소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절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닥을 정성껏 닦고 동료들이 조금이라도 더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성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동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는 수용소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공은 부산물로 왔습니다. 프랭클 자신도 유명해지거나 성공하려고 책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경험을 진실하게 전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성이 수백만 명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의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당신 앞에 놓인 일에 충실하십시오. 당신의 일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가족을 돌보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성공은 부산물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할 때 신경증에 걸린다.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신경증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경증의 근본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 자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압력, 경제적 필요 때문에 자신이 정말 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안, 우울, 공허감으로 고통받습니다. 한 환자는 프랭클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성공한 변호사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프랭클은 물었습니다. 5. 당신은 정말 무엇이 되고 싶었습니까? 환자는 대답했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것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하셨고 저는 법대에 갔습니다. 프랭클은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신경증은 당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화가가 억압되어 있고 그것이 당신을 아프게 만듭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직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잠재력을 표현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변호사는 주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정직한 것입니다. 나는 정말 무엇이 되고 싶은가? 나의 진정한 소명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방식으로라도 그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신 건강의 길입니다. 유머는 인간의 영혼이 거리를 둘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이것은 놀라운 명언입니다. 수용소라는 지옥 같은 곳에서 유머를 말하다니요. 하지만 프랭클은 유머가 생존의 도구였다고 증언합니다. 수용소에서 프랭클과 한 친구는 서로 약속했습니다. 매일 하나씩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서로에게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을 소재로 삼아 유머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프랭클이 말했습니다. 상상해봐. 우리가 해방된 후 호화로운 연회장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웨이터가 수프를 쏟는 거야. 우리는 아마 이렇게 말할 거야. 아, 수용소 시절이 그립군. 그때는 이렇게 많은 수프를 한 번에 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유머는 잔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설명합니다. 유머는 상황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방법이라고요. 유머를 통해 우리는 상황 위로 올라갈 수 있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머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비록 몸은 갇혀 있어도 정신은 자유롭게 상황을 바라보고 심지어 그것을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정신의 위대함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유머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압박, 어려움에 직면할 때 유머는 우리에게 숨 쉴 공간을 줍니다. 자신의 실수를 웃어넘길 수 있는 사람,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담할 수 있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물론 유머가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문제에 압도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유머는 관점의 도구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상기시켜줍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는다. 이것은 프랭클의 자기 초월 개념의 핵심입니다. 현대 문화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먼저 챙겨라,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경고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잃는다고요. 수용소에서 프랭클은 두 종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한 부류는 오직 자신의 생존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빵 한 조각을 위해 동료를 배신하고 자신만 살아남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은 자신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성을 잃고 동물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류는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빵을 아픈 동료와 나누고 절망한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으로 남았고 존엄성을 지켰습니다. 프랭클은 설명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자기 초월에 있다고요. 우리는 자신을 넘어 무언가를 향할 때, 즉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무언가에 헌신할 때 진정한 자신이 됩니다. 나무가 햇빛을 향해 자랄 때 뿌리가 깊어지듯이 우리가 자신을 넘어 무언가를 향할 때 우리 자신이 깊어집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정신 건강 문제는 과도한 자기 집중에서 옵니다.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왜 불안할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 안에 갇힙니다. 하지만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을 돕고 가치 있는 일에 몰두할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기 초월이 자기 실현의 길입니다. 모든 것은 빼앗길 수 있지만 한 가지만은 예외다. 그것은 인간의 마지막 자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자유다. 이 명언은 앞서 나온 명언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수용소에서 프랭클이 깨달은 것은 자유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외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자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하지만 수용소에서는 이 모든 외적 자유가 박탈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은 어디든 갈 수 없었고 무엇도 할 수 없었고 무엇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대적 무력함 속에서 프랭클은
진정한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내적 자유,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나치는 프랭클의 몸을 가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가둘 수 없었습니다. 나치는 그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폭력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프랭클은 증오로 반응할 수도 있었고 연민으로 반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었고 희망을 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인간성을 잃을 수도 있었고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온전히 그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외적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자유, 어떤 환경에서도 박탈될 수 없는 자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 사회의 기대, 자신의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삶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말이나 명상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태도에 있다. 프랭클은 철학자였지만 그는 추상적인 이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하고 명상합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말합니다. 삶의 의미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 속에서 실현된다고요. 수용소에서 한 수감자는 매일 밤 철학적 명상을 했습니다. 그는 고상한 이상과 원칙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빵 한 조각을 위해 동료를 배신했습니다. 그의 명상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반면 다른 수감자는 철학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픈 동료를 돌보고 절망한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그의 행동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프랭클은 강조합니다. 우리는 삶에 대해 말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행동으로 대답합니다. 어떻게 사는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우리의 대답입니다. 한 환자가 프랭클에게 물었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프랭클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무엇을 하느냐가 당신의 대답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적게 행동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최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말합니다. 행동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100가지 이론보다 낫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말로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당신의 사랑을 생각으로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삶에 대한 진정한 대답입니다. 인간이 의미를 발견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태도적 가치. 이것은 프랭클의 로고테라피의 핵심 이론입니다. 그는 우리가 삶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창조적 가치입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일을 하거나 과제를 완수함으로써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고 과학자가 연구하고 농부가 땅을 일구고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칠 때 의미를 발견합니다. 둘째, 경험적 가치입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경험함으로써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과 아름다움의 경험이 여기에 속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예술을 경험할 때 의미를 발견합니다. 수용소에서 한 수감자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석양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름다움 속에서 그는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비록 몸은 갇혀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 아름다움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태도적 가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고통에 직면했을 때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프랭클은 말합니다. 창조할 수 없고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없을 때조차 우리는 여전히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요. 고통을 견디는 우리의 태도, 그 자체가 의미를 창조합니다.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창조할 수 없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통을 존엄하게 견딤으로써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창조적 가치와 경험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들거나 늙어서 더 이상 그것들을 추구할 수 없을 때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태도적 가치가 남아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는 의미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낙관주의는 공기처럼 필요하다. 하지만 낙관주의가 의미가 되려면 목적이 있어야 한다. 프랭클은 맹목적인 낙관주의를 경계했습니다.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까지는 해방될 거야, 부활절까지는 전쟁이 끝날 거야 라며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그 날짜가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실망 후에 죽었습니다. 프랭클은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낙관주의는 위험하다는 것을요. 낙관주의는 반드시 의미와 목적을 동반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고통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라는 구체적인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프랭클 자신은 나는 이 경험을 책으로 쓸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낙관주의는 단순히 해방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이 의미 있는 일을 완수할 것이다 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성공할 거야,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야 라는 막연한 낙관주의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회피하게 만들고 구체적인 행동을 미루게 만듭니다. 진정한 낙관주의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 기술을 배워서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나는 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는 이 어려움을 통해 성장할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낙관주의입니다. 5. 낙관적이 돼 맹목적이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되 그 희망의 목적을 부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매일 죽음과 마주했습니다.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곧 죽을 것을 알았지만 평온했습니다. 프랭클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 삶은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사랑했고 사랑받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반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자신의 삶이 헛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죽음은 그들에게 모든 것의 끝이었습니다. 프랭클은 설명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삶의 무의미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의미 없이 살다가 의미 없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미는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한 것, 사랑한 사람, 남긴 영향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계속됩니다. 프랭클은 말합니다. 과거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안전한 저장소다. 우리가 의미 있게 산 순간들, 사랑한 사람들, 이룬 업적들은 영원히 실재합니다. 그것들은 과거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고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의미 있게 사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창조하십시오. 기여하십시오. 그러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의미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존재가 아니라 삶에 의해 질문을 받는 존재다. 이 명언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철학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항상 질문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존재로요. 하지만 프랭클은 이 관계를 뒤집습니다. 우리가 삶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질문한다고 말합니다. 수용소에서 매일 아침 삶은 프랭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오늘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너는 이 고통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한 동료가 빵을 훔쳤을 때 삶은 프랭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를 고발할 것인가? 아니면 이해할 것인가? 간수가 폭력을 행사할 때 삶은 물었습니다. 너는 증오로 응답할 것인가? 아니면 연민으로 응답할 것인가? 프랭클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질문에 답하는 존재라는 것을요.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끊임없는 질문에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꿉니다. 삶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묻는 대신 삶이 나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가를 들어야 합니다. 매 순간은 질문입니다. 출근길의 교통체증은 질문입니다. 너는 짜증으로 응답할 것인가? 아니면 인내로 응답할 것인가? 동료의 실수는 질문입니다. 너는 비난으로 응답할 것인가? 아니면 도움으로 응답할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선택으로, 태도로 답합니다. 그 답변들이 모여 우리의 삶이 됩니다. 우리는 질문하는 존재가 아니라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진정한 의미는 발견되는 것이지 발명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프랭클의 중요한 통찰입니다. 현대사회는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어라, 당신의 의미를 창조하라고 말합니다. 마치 의미가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반대합니다. 의미는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미는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수용소에서 한 수감자는 나는 아무 의미도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절망했습니다. 프랭클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의미는 당신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황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수감자는 깨달았습니다. 그에게는 집에서 기다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 살아남는 것, 그것이 상황이 그에게 요구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그 의미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것입니다. 의미는 객관적입니다. 물론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것은 임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의미는 상황과 우리 자신의 고유한 재능, 책임, 관계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술가에게 창조는 의미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를 키우는 것은 의미입니다. 의사에게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미입니다. 이것들은 임의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재능과 상황이 요구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나는 무슨 의미를 만들까가 아니라 이 상황은 나에게 무슨 의미를 요구하는가입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의미는 이미 거기서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인간을 완성시킨다는 것은 거짓이다. 하지만 고통을 통해 완성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프랭클은 고통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일부 철학자들과 종교인들은 고통은 좋은 것이다. 고통이 우리를 성장시킨다고 말합니다. 0, 5. 하지만 프랭클은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고통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수용소의 고통은 끔찍했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했고 부당했고 악했습니다. 프랭클은 결코 그 고통이 좋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고통을 피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고요. 차이는 고통 때문에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입니다. 한 수감자는 굶주림과 추위로 고통받았습니다.
그 고통이 그를 완성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그 고통을 존엄하게 견디기로 선택했을 때 그는 완성되었습니다.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그를 완성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구별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고통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질병은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질병을 용기 있게 견디는 것은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별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찾지 마십시오. 하지만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통해 성장할 기회로 삼으십시오. 고통이 당신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당신을 완성시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잠재력을 보는 것이다. 이것은 프랭클의 사랑에 대한 독특한 정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용소에서 프랭클은 동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더럽고 병들고 굶주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 이하의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그들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될 수 있는 것, 그들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봄으로써 그는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도왔습니다. 한 젊은 수감자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프랭클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안에서 용기를 봅니다. 당신은 이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젊은이는 용기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랭클의 시선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단지 지금의 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안에 있는 가능성, 잠재력, 될 수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자녀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배우자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더 나은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로 상대방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약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잠재력을 보십시오. 그 시선이 그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과거의 순간들은 영원히 실제한다. 이것은 시간에 대한 프랭클의 독특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았던 시절은 지나갔다. 그때가 그리워 라고 말하며 과거를 이미 사라진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과거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보관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용소에서 프랭클은 아내와 함께 보낸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와 산책했던 날, 함께 웃었던 순간, 나눴던 대화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들은 여전히 실제한다는 것을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했다는 사실, 우리가 행복했다는 사실은 과거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이것은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순간, 행복했던 경험, 의미 있었던 시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과거라는 안전한 창고에 영원히 보관됩니다. 한 노인이 프랭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은 끝났습니다. 프랭클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미래는 제한적일지 모르지만 당신의 과거는 풍부합니다.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 당신이 이룬 일들, 당신이 경험한 아름다움은 모두 과거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미래만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대신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채우십시오. 그 순간들은 과거가 되어 영원히 실제할 것입니다. 실존적 공허는 의미의 결핍에서 오는 병이다. 프랭클은 현대사회의 새로운 병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실존적 공허라고 불렀습니다. 20세기 중반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프랭클은 놀라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불안, 공허감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충분한 돈이 있었고 좋은 직업이 있었고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다. 내 삶에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클은 진단했습니다. 이것은 실존적 공허, 의미의 결핍에서 오는 병이라고요. 현대사회는 물질적 욕구는 채워주지만 의미에 대한 욕구는 채워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지는 선택할 수 있지만 왜 사는지는 모릅니다. 무엇을 할지는 결정할 수 있지만 무엇을 위해 하는지는 모릅니다. 한 환자가 프랭클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 삶은 텅 빈 것 같습니다. 프랭클은 대답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실존적 공허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중독으로 공허를 채우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쾌락 추구, 권력 욕구, 물질 축적으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일시적인 마취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공허하다고 느낀다면 자문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나의 고유한 기여는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공허를 채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충실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것은 프랭클의 자기 초월 개념의 정수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자기 자신이 되라, 자신에게 충실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역설적인 진리를 더합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초월해야 한다고요. 수용소에서 프랭클은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성을 잃고 생존 기계가 되었습니다. 반면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한 사람들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깊은 인간이 되었고 더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되었습니다. 한 수감자는 자신의 마지막 빵을 아픈 동료에게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순간 그는 가장 자기 자신다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높은 잠재력을 실현했습니다. 프랭클은 설명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향할 때가 아니라 자신을 넘어 무언가를 향할 때 자기 실현을 이룬다고요. 마치 눈이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면 볼 수 없지만 밖을 향할 때 비로소 제 기능을 하는 것처럼요. 예술가는 자신을 표현하려고 할 때보다 작품에 몰두할 때 더 자기 자신을 실현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때보다 자녀를 돌볼 때 더 완전한 자신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신을 넘어 무언가를 추구하십시오. 사랑할 사람, 이룰 과업, 실현할 가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역설적으로 당신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것입니다. 삶은 짧다. 하지만 삶이 짧다는 것이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유한성을 절망의 이유로 삼습니다. 어차피 죽을 텐데 무슨 의미가 있나? 모든 것이 끝날 텐데 왜 노력하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미룰 것입니다. 나중에 해도 돼. 언젠가는 할 거야. 라고 말하며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매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수용소에서 프랭클과 동료들은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들은 오늘을 최대한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동료를 위로하고, 오늘 인간성을 지키고, 오늘 의미를 창조했습니다. 한 수감자가 프랭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도덕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프랭클은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오늘 도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삶의 유한성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긴장감을 줍니다. 지금 해야 한다. 오늘 사랑해야 한다. 이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줍니다. 영화가 2시간이기 때문에 의미 있듯이 삶도 유한하기 때문에 의미 있습니다. 만약 영화가 끝없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의미를 잃을 것입니다. 삶이 짧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짧음 때문에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 사랑하십시오. 오늘 친절하십시오. 오늘 의미를 창조하십시오. 내일은 보장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은 프랭클의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잃었을 때 절망합니다. 일을 잃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젊음을 잃었을 때 그들은 이제 나는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늘어날 때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다고요. 수용소에서 한 노인 수감자는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약해졌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쓸모없어. 프랭클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무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고통을 견디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통을 존엄하게 견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할 수 없었지만 될 수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행위의 가치만을 강조합니다. 무엇을 했느냐? 만을 묻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존재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무엇이 되었느냐를 묻습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여전히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병으로 활동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여전히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되는 것에도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물으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책임은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프랭클은 자유와 함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지만 책임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말합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일 뿐이고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책임에 있다고요. 수용소에서조차 프랭클은 자신의 책임을 느꼈습니다. 의사로서 동료들을 돌볼 책임, 인간으로서 인간성을 지킬 책임, 생존자로서 이 경험을 증언할 책임을 느꼈습니다. 프랭클은 제안했습니다.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동쪽 해안에 있으니 서쪽 해안에는 책임의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요. 자유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에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서 살 수 없고 우리를 대신해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한 환자가 프랭클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프랭클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것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현대문화는 희생자 의식을 조장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 탓이야, 사회 탓이야, 환경 탓이야 라고 말합니다. 물론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책임이 있다고요. 우리는 과거를 선택할 수 없지만 미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통제할 수 없지만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책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유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다는 증거입니다. 의미에 대한 의지는 쾌락에 대한 의지나 권력에 대한 의지보다 더 근본적이다. 프로이트는 쾌락 원리를, 아들러는 권력 의지를 인간의 근본 동기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더 깊은 동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의미에 대한 의지입니다. 수용소에서 쾌락을 추구한 사람들은 빨리 무너졌습니다. 거기에는 쾌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추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의미를 추구한 사람들은 견뎠습니다. 그들은 쾌락도 권력도 없었지만 의미가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프랭클은 설명합니다. 쾌락과 권력은 부산물이라고요. 그것들을 직접 추구하면 오히려 얻지 못하지만 의미를 추구하면 그것들이 부산물로 따라온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많은 문제가 쾌락과 권력의 직접적 추구에서 옵니다.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끊임없이 묻지만 답을 찾지 못합니다. 대신 의미를 추구하십시오. 무엇이 가치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물으십시오. 그러면 쾌락과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덜 가치 있게 만들지 않는다. 프랭클은 인간의 불완전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수용소에서 그는 인간의 최악과 최선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빵 한 조각을 위해 동료를 배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마지막 빵을 나눴습니다. 프랭클은 깨달았습니다. 인간 안에는 성인도 있고 악마도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약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덜 가치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완전성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한 환자가 프랭클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프랭클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실수했다는 것은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실수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현대 문화는 완벽주의를 조장합니다. SNS는 완벽한 삶의 환상을 만들고 사람들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수치스러워합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말합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순간마다 다르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하나의 고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의미가 역동적이라고 말합니다. 오전에는 일을 통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아름다운 음악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용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순간에는 동료를 돕는 것이 의미였습니다. 다른 순간에는 고통을 견디는 것이 의미였습니다. 또 다른 순간에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의미였습니다.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황과 함께 변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 환자가 프랭클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은퇴했습니다. 이제 제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프랭클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일에서 찾던 의미는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의미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의미를 발견할 때입니다. 삶의 단계가 변할 때 의미의 형태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창조를 통해, 중년에는 책임을 통해, 노년에는 지혜를 통해 의미를 발견합니다. 유연하십시오. 한 가지 의미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 지금 이 상황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물으십시오. 의미는 항상 거기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잇는 것이다. 프랭클의 겸손에 대한 정의는 독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별로야, 나는 능력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여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완전히 잇는 것입니다. 수용소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겸손한지 교만한지조차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한 의사 수감자는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당신은 성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환자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자기 자신을 잊을 정도로 무언가에, 누군가에게 몰두하는 것입니다. 예술가가 작품에 몰두할 때, 부모가 자녀를 돌볼 때, 과학자가 연구에 집중할 때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잊습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동시에 자기 실현입니다.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훌륭한지 부족한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 앞의 과업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희망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다. 희망은 어둠 속에서도 의미를 보는 것이다. 프랭클의 희망 개념은 일반적인 낙관주의와 다릅니다. 낙관주의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더 깊습니다. 희망은 잘 되든 안 되든 의미는 있다는 믿음입니다. 수용소에서 낙관적인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실망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까지는 해방될 거야 라고 믿었지만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견뎠습니다. 그들은 언제 해방될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해방되지 않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여기서 의미를 발견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프랭클은 말합니다. 진정한 희망은 미래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현재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이라고요. 현대 사회는 미래지향적입니다.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현재를 견딥니다. 하지만 그 미래가 오지 않으면 절망합니다. 진정한 희망은 현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의미가 있다는 인식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불확실함 속에서도 의미를 보는 눈입니다. 미래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서 의미를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희망입니다. 양심은 각 상황의 고유한 의미를 발견하는 기관이다. 프랭클은 양심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양심은 도덕적 규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옳다, 저것은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이요. 하지만 프랭클에게 양심은 더 창조적인 기능을 합니다. 양심은 각 상황의 고유한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같은 상황도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요구합니다. 의사에게 환자는 치료의 대상입니다. 가족에게 환자는 돌봄의 대상입니다. 각자의 양심은 자신에게 요구되는 고유한 의미를 가리킵니다. 수용소에서 프랭클의 양심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의사다. 동료들을 돌보라.
다른 수감자의 양심은 말했습니다. 너는 아버지다. 아들을 위해 살아남아라. 양심은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적인 청취입니다. 때로 양심은 규칙을 어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 수감자의 양심은 간수의 명령을 거부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이 다른 수감자를 해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심에 귀 기울이십시오. 단순히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라 이 상황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들으십시오. 양심은 당신의 고유한 의미를 가리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가치의 실현이다. 현대 사회는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수용소에서 성공의 일반적 기준은 무의미했습니다. 부, 명성, 권력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치는 남아 있었습니다. 진실의 가치, 연민의 가치, 용기의 가치, 사랑의 가치는 수용소에서도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극한 상황에서 이 가치들은 더욱 빛났습니다. 한 수감자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곧 죽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진실을 말했고 동료들을 위로했고 인간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프랭클은 묻습니다. 인생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평가받을 것인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아니면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는가? 성공은 외적이고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가치는 내적이고 영원합니다. 성공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달려 있지만 가치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가치를 실현하십시오. 진실되게, 친절하게, 용기 있게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성취입니다. 우리는 모두 잠정적이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영원하다. 프랭클은 인간 존재의 역설을 지적합니다. 우리 자신은 변합니다. 우리는 늙고 변화하고 결국 죽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잠정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 우리가 창조한 것들은 영원합니다. 그것들은 과거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영원히 실재합니다.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용기, 그들이 실천한 사랑, 그들이 한 선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프랭클은 말합니다. 우리가 한 선택은 과거가 되는 순간 영원해진다고요. 아무도 그것을 바꿀 수 없고 지울 수 없습니다. 한 환자가 프랭클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곧 죽을 것입니다. 제 삶은 무의미했습니다. 프랭클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 당신이 한 친절, 당신이 창조한 것들은 영원합니다. 그것들은 과거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잠정성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대신 매 순간을 영원한 무언가로 채우십시오. 오늘 한 선택, 오늘 보여준 사랑, 오늘 실천한 가치는 영원히 실제할 것입니다. 진정한 대화는 서로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프랭클은 관계의 본질을 의미의 공유로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정보 교환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더 깊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의미 세계를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수용소에서 프랭클은 동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의미 있나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싸우나요? 이런 대화가 그들을 연결시켰고 고립감을 극복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갈등은 의미의 불통에서 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말하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각자의 의미,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진정한 대화를 하십시오. 상대방의 말 뒤에 있는 의미를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당신에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라고 물으십시오. 삶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다. 우리가 삶에 빚진 것이다. 이것은 프랭클의 가장 도전적인 명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삶은 나에게 행복을 줘야 한다. 나는 성공할 자격이 있다.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프랭클은 이 관계를 뒤집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삶에 빚졌습니다. 우리는 삶에게 의미로 응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관점의 전환은 해방적입니다. 우리가 삶에게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이고 책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오늘 당신은 삶에 무엇을 빚을 갚을 것입니까? 지금까지 빅터 프랭클의 명언 50선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프랭클의 가르침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삶은 우리에게 의미를 요구하고 우리는 그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선택할 수 없지만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통제할 수 없지만 환경에 대한 반응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지막 자유이자 가장 위대한 자유입니다. 프랭클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날 더욱 필요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공허한 현대사회에서 그의 가르침은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의미를 추구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창조하십시오. 책임지십시오. 고통 속에서도 존엄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인간답게 사는 길입니다. 프랭클은 9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도 삶의 끝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